2026년 7월 성수동에서 경매가 하나 진행됐습니다. 낙찰자는 올리브영이었습니다. 낙찰가 541억 5천만원. 그런데 감정가는 395억 9천만원이었습니다. 146억을 더 쓴 거죠. 대지는 197평, 평당 2억 7,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단독 입찰인데 감정가보다 37%를 더 썼습니다. 두 번째, 올리브영은 원래 매장 건물을 사지 않는 회사입니다. 전국 1370여 개 매장을 전부 임차로 운영합니다. 세 번째, 성수 상권에는 이미 올리브영 매장이 6곳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건물을 산 걸까요? 이 건물은 카페 샌느가 임차해서 운영해온 곳입니다. 넓은 주차 공간을 갖추고 있어서 브랜드 팝업 스토어 장소로 계속 쓰여왔죠. 루이비통, 디올, 지프, 랄프로렌 이런 브랜드들이 여기서 팝업을 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건물이 팝업 성지가 된 이유 바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건물이 네모 반듯합니다. 직사각형 건물은 정사각형보다 한쪽 면이 길죠. 그 말은 파사드가 노출되기 좋다는 뜻입니다. 브랜드 팝업 스토어는 결국 광고판인데요. 같은 면적이라도 직사각형일 때 보여지는 면이 더 넓습니다. 4곱하기4 정사각형보다 8곱하기2 직사각형이 더 길게 보이죠. 사람 시선에 더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파사드가 길면 브랜드가 연출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집니다. 팝업을 기획할 때는 이런 걸 고민하죠. 건물 정면을 랩핑할지, 구조물을 세울지, 어떻게 임팩트를 줄지 등 파사드가 작다는 건 보여줄 수 있는 얼굴이 작다는 뜻입니다. 이 면적이 크면 방문객이 인증샷을 올리느냐, 몇 번 올리느냐까지 달라질 수 있겠죠. 여러 앵글에서 찍어 올리게 만드는 유인이 생기기 때문이죠. 두 번째, 내부 레이아웃이 좋습니다. 샌느에 들어가 보면 1층과 2층이 뚫려 있습니다. 어떤 공간은 한 개 층만, 어떤 공간은 두 개 층을 쓸 수도 있죠. 위아래 시선도 자유롭고요. 공간 활용도가 그만큼 높습니다. 하얀 도화지가 클수록 담을 수 있는 게 많아지죠. 이게 실제로 중요한데요. 층고가 낮으면 브랜드가 할 수 있는 게 확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큰 조형물을 못 세우고 조명을 위에서 떨어뜨릴 공간이 안 나오죠. 영상을 크게 걸 수도 없죠. 반대로 층고가 열려 있으면 1층에 들어선 순간 2층까지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공간이 실제 면적보다 더 커 보이고 위층으로 올라가고 싶어지게 만들죠. 동선을 조금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건물의 기둥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둥이 많으면 공간을 잘게 나눌 수밖에 없죠. 기둥이 적을수록, 그리고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을수록 브랜드가 더 효과적으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마당이 있는데요. 브랜드 팝업은 대기줄이 생기죠. 이때 마당을 대기 공간으로 쓸 수도 있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브랜드 입장에선 건물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까지 덤으로 받는 셈인데요. 설령 사용하지 않더라도 건물 앞 마당은 공들여 만든 파사드를 주변 간섭 없이 보여줄 수 있는 메리트가 되죠. 인증샷도 마찬가지죠. 건물 얼굴이 온전히 다 담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놓으라 하는 브랜드들이 여기서 팝업을 했습니다. 그럼 올리브영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건물을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이미 두 눈으로 봤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오프라인 테스트를 공짜로 한 거나 다름이 없죠. 만약에 이 공간을 활용하게 된다면 다른 브랜드 팝업 스토어를 한번 되새겨 보겠죠. 그런데 왜 하필 경매였을까요? 보통 경매라고 하면 빚을 못 갚아서 넘어간 건물, 싸게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긴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공유물 분할 경매였습니다. 건물 하나를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땅을 반으로 자를 수도 없고 합의도 생각보다 잘 안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이 법원에 소송을 걸면 법원이 매각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가지가 확정이 됩니다. 매각은 무조건 진행이 되고 방식은 공개 입찰이 되죠. 보통의 매각은 주관사가 잠재 매수자를 섭외해서 거래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입지가 이 정도로 좋은 물건은 경매라는 꼬리표가 붙어도 최고가가 나올 수 있죠. 실제로 성수 인근 신도리코가 매수한 부지도 같은 경매 과정을 거쳐서 거래가 됐습니다. 올리브영이 단독 입찰인데 감정가의 137%를 쓴 이유가 여기 있죠. 싸게 사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낙찰 받으려고 웃돈을 쓴 겁니다. 아참,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권역의 올리브영이 몇 개인지 아시나요? 6개입니다. 한 상권에 6개. 그만큼 성수동이 중요한 권역이란 뜻이겠죠. 그런데 이번에 낙찰받은 부지에서 걸어서 2분 거리에 올리브영 N 성수가 있습니다. 팩토리얼 성수 1층부터 5층까지 1,400평가량을 사용하는데요. 올리브영 발표에 따르면 개점 1년 누적 방문객이 250만 명, 전국 매장 중 내국인 방문 1위입니다.
올리브영 입장에선 핵심 사업장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2025년 12월 24일 그 건물의 주인이 바뀝니다. 이지스 자산운용에서 교보 AIM 자산운용으로 2,548억, 연 면적 평당 4천만원, 성수동 오피스 최고가였습니다. 건물주가 바뀐 게 임차인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기존 수익률이 좋아서 산 건물이라도 매수자는 결국 수익률을 더 끌어올리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올리브영이 내는 임대료도 향후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올리브영은 보통 매출 수수료 대비 임대료를 내기도 하니까 그에 따라서 일부 조율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올리브영은 이 건물을 그대로 사용할까요? 이미 많은 브랜드가 가능성을 보여줬고 성수동 분위기와도 잘 맞는 건물입니다. 하지만 500억대 자산입니다. 낙찰가 541억 5천에서 취득세와 기타 비용을 더하면 570억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건물을 그대로 쓴다면 그 570억을 회수할 만큼의 광고 효과나 매출이 나와야 됩니다. 즉 투자금 회수 관점에선 사업성을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용적률을 4에서 500%로 가정하면 약 7층에서 8층 정도 규모가 나옵니다. 단순 오피스로 지었을 때 최대 연면적은 약 1000평, 용적률을 높게 잡아도 오피스 임대료만으로 수익성을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지가 200평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자주식 주차도 어렵죠. 물론 인근 토지를 추가로 사서 사업성을 개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가 이 정도 규모의 토지를 직접 산다는 건 상징성 있는 위치와 광고 효과를 1순위로 놓고 계산했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검증은 이미 옆에 올리브영 N에서 끝냈으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이 건물은 매장보다는 소비자를 위한 놀이터 그리고 테스트베드 쪽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넷플릭스가 해외에서 하는 넷플릭스 하우스처럼 제품과 트렌드를 직접 경험하게 만드는 공간, 그런 방향도 가능해 보이죠. 올리브영은 아무래도 다양한 제품과 컨텐츠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더 강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성수동에서 땅을 산 건 올리브영만이 아닙니다. 크래프톤은 옛 이마트 부지를 매입해 데이비드 치퍼필드 설계로 사옥을 짓고 있죠. 준공되면 성수동의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될 것 같은데요. 무신사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죠. 성수동 투자로 유명합니다. 성수동을 무신사 랜드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젠틀몬스터도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아이코닉한 사옥을 지어서 성수에 또 다른 이슈를 만들었죠. 아모레퍼시픽도 성수동에 건물을 매입한 바 있습니다. 브랜드마다 부동산 투자 전략과 오프라인 컨텐츠 방향은 조금씩 다른데요. 그리고 올리브영이 성수동에 토지를 산 건 이 격전지에 브랜드로서 부동산으로서도 적극 가담하겠다라는 신호로 보이는데요. 이미 다른 브랜드들이 보여준 방식을 따라갈지 올리브영만의 공간 컨텐츠를 만들고 새롭게 시도를 할지 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죠. 이곳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지켜보면 올리브영과 성수동의 브랜드들의 오프라인 방향성이 조금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